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본주의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그 책에 10사람의 이 현대 경영학을 갖다가 개척을 했던 10사람의 그 전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소개가 되고 있는 프레더릭 테일러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더릭 테일러는 1856년에 났으니까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주의 그 시에서 났죠. 지금 저의 세대부터 한 100년 선배가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19세기 말, 이 사람이 이제 활동을 할 때는 19세기 말입니다. 1890년대 이때. 이거는 이제 20세기를 앞두고 미국이 1860년대에 이제 남북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종료하면서 미국의 전역에 철도가 깔리고 미국 전역이 하나의 모든 그 작은 마을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그 철도, 이런 거에 의해서 전체가 하나의 그 단일 시장으로 거대한 소비 시장이 이게 형성이 되고, 또 미국의 이제 그 유럽에서부터 또는 태평양도 마찬가지 양쪽으로 이민자들이 속속 들어오는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는 엄청난 대기업이 막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생겼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1873년에 대침체가 있었어요. 경기 침체. 그래서 이제 이 들어오는 이민자나 이런 사람들이 취직하기도 어렵고, 취직하기가 어려우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뭔가 일거리만 있으면 취직만 하면은 그게 감지덕지죠. 말하자면 이제 이 가불관계가 고용주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던,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아주 열악한 조건 속에서 저임금에 시달렸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테일러는 아주 그 부유한 집안, 청교도의 일파인 그 케이커교를 믿는 그런 독실한 그 신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은 보면은 굉장히 그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비롯해가지고 형들 전부 하버드 대학을 다 나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테일러도 이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기로 돼 있고, 나중에 입학시험까지 봐서 이제 우수한 시험으로 이제 합격까지 했어요. 근데 마침 이 건강상에 아주 심한 난시 증상이 생겨가지고 책을 읽으려고 하면은 막 잘 안 보이는 그런 증상이 그때 생기는 바람에 이걸 포기하고 이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엔지니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어떤 주형 제작 공장에 이제 수습공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아주 그 고급 기술을 배우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 제강회사, 처음에는 이제 미드베일 제강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베들레헴 철강회사라고 하는 아주 큰,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예요. 그 당시에 3만 명이 고용이 돼 있고, 미국 해군과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 군수산업, 대포, 이런 것도 제작을 했던 그런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여 년을 근무를 하면서 그 유명한 과학적 관리라고 하는 이 방법을 개발을 해서 이거를 미국 전역 나가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보급을 하게 했던 이런 사람이 바로 테일러입니다. 이때 제강 공장이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시대적으로 여러분들 그 미국에 보면은 100여 년 된 그 다리가 있죠. 금문교라든지, 그 다음에 뉴욕의 브루클린 다리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 강철선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이 강철. 그리고 이제 대형 고층 빌딩이 들어선다 하면은 이것이 철근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철강이 이어져 가지고 이게 고층이 되는 것이죠. 이래서 철강이 엄청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인데, 이게 가능하게 됐던 것이 이제 뱃서머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됨으로써 철강이 대량으로 생산이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시기가 테일러가 이 베들레헴 제강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대량 생산 경제가 막 일어나던 그런 시기인데, 이상하게도 이 생산성이 미국 전역의 그 큰 공장의 생산성이 이 향상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이 뭔가 하는 거를 살펴봤더니
그 원인은 바로 아직까지 관리,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체계화가 전혀 돼 있지가 않은 그런 시기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유행을 했던 것이 성과급 급여인데, 이 작업자들한테 이제 일을 시켜가지고 이 물건을 만약에 하루에 뭐 10개 만들면은 임금을 $1 준다. 하루 일당을. 근데 15개 만든 사람한테는 뭐 1.5달러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과급을 주니까 이게 열심히 하게 되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이제 뭐 20개씩 만드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1만 가져가던 사람들이 점차 $2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장주가 다른 집을 이렇게 봤더니 뭐 작업자들 갖다가 뭐 하루에 임금을 $2나 주는 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둘러보고 와서는 임료를 낮춰버립니다. 그래가지고 20개를 만들어도 이것이 결국은 $1 10센트 정도 이렇게 살짝 조금 올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금을 낮추고 임료를 낮춰버리고 하니까 작업자들이 뭐 바보가 아닌 이상 금방 눈치를 채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가급적 천천히 일을 하면서도 감독자가 오면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럴싸하게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조직적 태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 태업은 아닌데 체계적으로 태업을 하는 거죠. 테일러가 바로 이 작업반장이 됐을 때, 이 포맨, 이제 이게 관리 작급이 된 거예요. 관리 작급이 됐을 때 봤더니 전부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테일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교도 집안에,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신교도가 세운 나라 아닙니까? 신교도가 세웠다. 그 얘기가 이제 뭐냐면은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이 소명,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 이런 거를 성심성의껏 열심히 했을 때 나는 나의 할 일을 다 한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한테 맡긴다 하는 것이죠. 이런 그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신교인데, 그런 퀘이커 교도인데, 이 작업반장으로서 이렇게 작업자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조직적 태업을 영원히 종식시키고 뭔가 정말 이 사람들이 주어져 있는 하나의 그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를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과학적 관리법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도 이제 명확한 방법이 생각이 안 나니까 자기가 좀 더 능률이 오르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작업자들한테 일하는 법을 시범을 해서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안 따르면은 해고하기까지 쓰고, 미국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이 이 포맨이라고 하는 작업 반장이 해고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제 한국은 이게 좀 그렇지가 않죠. 근데 미국은 이 책임이 관리자한테 이제 전권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해고당하는 그 작업자가 많이 생기고 일부는 따르기도 하고 일부는 홧김에 이 테일러가 못 보는 사이에 몽키 스파너 같은 거를 갖다가 돌아가는 기계 속에다 휙 집어던져가지고 기계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럼 테일러가 또 참습니까? 그 작업반 전체를 갖다가 쥐잡듯이 해가지고 이 전체 급여를 이제 또 깎는다든지 이런 식의 전쟁 같은 그런 세월을 살게 됐는데, 이 문제는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은 조금 해보다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는 전쟁이구나 그러면서 말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테일러는 정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집요하게 이걸 20여 년 이걸 해가지고 결국은 이걸 전 세계적으로 이걸 보급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공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루는 그 테일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그 일면인데, 이 공장 밑바닥 땅속에 묻혀있는 하수관이 막혀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이 작업자들이 뚫다 안 되니까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은 공장 바닥을 한 5, 6m 이게 깊이 이걸 파가지고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공장을 한 일주일간 가동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 일단의 그 어떤 공정.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고민하다가 테일러가 이 아래 위가 이게 붙어 있는 작업복, 그 다음에 이제 이 박박 길 수 있게 이 무릎에다가 가죽 같은 걸 이렇게 대고 뒤에다가 혹시 못 빠져나갈까봐 이게 끈도 매고
여러분들 그 쇼생크 탈출해 보면은 하수관을 이렇게 기어 나와가지고 탈출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0m 무려 90m를 기어 들어가가지고 이걸 뚫고 성공적으로 뚫고 그러고 나왔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테일러가 내가 뭐 작업자들한테 말로만 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미친 짓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폄하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말로만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지 아무래도. 그래서 과학적 관리, 여기에 뭐 과학이라는 말이 붙었느냐 하면은 이제 이런 거죠. 하루에 마땅히 해내야 하는 어떤 표준적인 작업의 양을 결정을 하는데 과학적인 방법을 쓰겠다. 이 과학적인 방법이라 하는 것은 이제 관찰,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법칙을 찾는다 하는 것이 과학 아닙니까? 이거를 작업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공정 작업. 여기다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최선의 작업 방법을 찾고 거기서 이제 하나의 베스트 웨이를 실험을 거쳐서 마치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그 수많은 실험을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완 베스트 웨이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탐구 정신을 갖다가 이 공정 작업에다가 적용을 했는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 프레드리크 테일러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그 혁신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작업하면은 이거는 그 작업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특히 이 작업자들의 어떤 그 노하우, 이 장인 정신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것이지 그거를 무슨 그 작업자가 아닌 무슨 이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그걸 참견할 바가 아니다. 이거였죠. 그동안의 그 방법이라 하는 것은. 이거를 테일러가 그게 아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관찰에 의해서 찾아가지고 제일 최적의 방법을 발견을 해야 된다. 이 발견한 거를 그냥 발견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작업 기술서에다가 빼곡하게 적는 거죠. 이 순서대로. 이 적어놓은 이 작업 지시서,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1960년대 말, 1970년대, 이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기술을 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때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작업 지시서가 따라와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농촌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전부 도시로 올라와가지고 이 취직을 해서 공장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이 한 일주일간 이 작업지 시설을 이제 전수를 받고 이 연수를 받으면은 어느덧 그래도 이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작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그 빠른 시간 내에 이 쫓아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후발 개도국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살게 된 것도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바로 이 테일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테일러가 결국 하루에 이 표준 과업, 데일리 태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이 표준 과업을 정하고 이 정할 때는 이제 그 방법이 이 작업에 적합한 노동자를 먼저 선발을 해요. 몇 명의 노동자를 선발을 해서 실험을 거듭을 하면서 이 작업들을 세분화를 하죠. 여러 작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작업 방법을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작업자가 어떤 도구를 쓰는 것이 가장 하루 종일 작업을 했을 때 몸의 피로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가장 생산성이 높아지느냐 이런 것까지 실험을 하는 거죠. 작업 도구의 표준화까지 이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작업 지시서에 이제 기록을 하고 하면은 이제 하나의 공정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 부수적인 건데 차별적인 성과급제. 과거의 성과급제하고 좀 다르게 하루에 예를 들어서 테일러가 이제 상당히 그 하나의 과학적 관리법이란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예시를 하기 위해서 이 선철, 그 무쇠덩어리 이거를 화차에다가 옮기는 그 작업을 갖다가 연구를 했는 거를 책에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16톤을 옮겼어요. 종래. 그거를 이제 작업 연구를 한 다음에 요거를 표준화를 하고 나서는 59톤으로 이것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생산성이 늘은 거에 대한 어떤 작업자에 대한 공정을 그쪽에 돌리는 부분이 이제 임금 아닙니까?
종래는 하루에 1달러 15센트를 가져갔었는데 이거를 이제 새로운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진 데 대해서 1달러 88센트로 임금을 대폭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과가 나왔는데 이 성과에 대해서 표준과학을 돈을 달성한 사람들은 임률을 굉장히 후하게 책정을 하고 달성을 못했는 저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같은 한 톤에 대한 임률을 이 과학을 달성한 사람에 비해서 뭐 한 60% 수준 팍 떨어지는 그런 수준의 차별화된 성과급제를 시행을 한 것이죠. 이제 과거의 그 성과급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표준 과업이 있는 성과급제 이거를 시행을 했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과학적관리법에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 말하자면 이제 경영학의 또는 산업공학이라든지 품질관리 이거의 그 기본이 바로 테일러의 그 과학적관리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일은 응과 양이 있죠. 테일러의 이 생산성이 이제 쫙 향상이 되면서 굉장히 이 방법들이 미국 전역에 퍼지고 다 좋았는데 점차 이 반발 여론이 이제 심해지는 겁니다. 뭐 법조계라든지 정치, 교육계 이런 종사하는 지식인들 관점에서 보면은 작업자를 쥐어짠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테일러가 예시를 하고 있는 삽작업 아유 이거 뭐 하찮은 것 같고 뭔가 제가 전에 대학에서 이제 만났던 어떤 교수가 경영학 교수가 테일러의 그 과학적관리법 이거 그야말로 대단치도 않은 건데 그렇게 경영학 책에 이렇게 떠벌리는 거 보면 참 이상하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폄하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정교하고 멋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테일러의 공적은 이거를 그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험을 관철시키고 그 공장에서 그 대형 공장에서 이걸 전체를 확립을 하고 그것이 하나의 좋은 그 사례가 돼가지고 미국 전역에 퍼지게 하는 그래서 이제 한 시대를 변화시킨 이게 공적인 거죠. 어떤 크리티컬 매스를 형성을 하고 이게 말로 떠드는 이런 그 지식인하고는 이제 완전히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 지식인들은 그렇게 쉽게 이런 역사를 바꾼 사람들을 갖다가 폄하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노동자들이 또 반발을 하고 하는 그 부작용들이 점차 심하게 됐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반발을 하는 거는 노동 착취가 아니냐. 흔히 이런 부분이 물론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는 것이 뭐냐면은 테일러는 노동자들은 작업자들은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 없다. 이 연구에 의해서 나와 있는 작업 지시서 이것만 따르면 된다. 말해서 황소처럼 이렇게 일만 하면 된다 하는 식의 뉘앙스를 비치니까 이 작업자들이 과거에는 자기가 공정도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이 플랜을 가지고 일을 하던 이런 자긍심이 너무 없어지는 거죠. 마치 기계 부품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거가 이제 야금야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경영학에 이제 보면은 인간관계론이라든지 이 작업자 이런 심정을 갖다가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물론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데 이 테일러 시대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 생산성 향상,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이 공장을 어떻게 이 니즈를 맞출 것이냐 이게 중요했던 것이죠. 하여튼 이 1900년대 초에 테일러는 이 반발이 심해지고 하면서 미국 의회 청문회에 여러 차례 이게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하원 국회의원들 앞에서 과학적관리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를 좀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 이제 쭉 설명도 하고 거기 그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이제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는 단순한 능률 증진 방법은 아니다. 뭐 흔히 또 이게 시간 연구, 성과급제, 직능별 뭐 어떤 직장 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과학적 관리법의 하나의 유용한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이거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노동자와 경영자 쌍방 간의 어떤 협력이라고 하는 이런 정신적인 혁명, 멘탈 레볼루션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협력 정신을 가지고 과학적인 하나의 표준을 정하고 하면은 쌍방이 다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이 협력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과학적 관리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정말 그 타당한 설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명이 이렇게 잘 어필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테일러의 이 공헌, 이거에 의해서 만약에 테일러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1930년대에 미국이 이제 대공황 이런 걸 거치고 하면서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은 한때 세계는 마르크스의 그 사회주의가 대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역시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때 테일러가 없었다 하면은 어쩌면은 사회주의 세상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노동자들이 어느덧 자동차도 하나 이렇게 몰 수 있고, 뭐 집에 보면은 이 가전제품 같은 거 충실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그런 하나의 중산층 시민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보수주의적인 자본주의적 이 발전 모델, 이것이 미국이 전 세계적인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테일러의 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공적이 100이고 부작용이 한 10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바로 그 10이라고 하는 부작용을 아주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좀 버릇이 있고, 특히 그 지식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테일러의 그 사상은 낭비 중에서도 인간의 노력을,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걸 최대한 발휘하지 않고 이걸 낭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낭비이며, 이게 이제 그 신교도적인 정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국가적인 능률을 저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미국의 경영사상이라든지 이 실무에 최대의 공헌을 한 사람 하면은 이 프레더릭 윈슬로 테일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그 사람의 공헌, 이거에서부터 이제 100년이 현재 지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 산업사회는 완전히 틀을 잡고 능률 증진을 위한 이 분석 방법이 갖춰지고 하면서 이제 미국적인 경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대세가 됐던 그런 그 출발점이 바로 테일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철학자들, 6사람의 그 철학자들을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틈틈이 하나씩 소개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 테일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